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경제기관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는 것 같은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북한은 이와 함께 당적 지도를 심화시키겠다면서 사상 사업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오상현 기자, 북한이 이렇게 사상 사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금까지 31번의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11차례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난관이 만만치 않다면서 영도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사상 사업 부문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조직 기구종 문제를 승인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렇게 사상 사업을 강조하는 건 국경 봉쇄 등에 따른 어려운 환경에서 기강을 잡고 살아가기 위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북한 조치는 한층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 방역 등급을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했는데요. 목욕탕이나 상점 같은 시설 영업을 중단하고 평양시로 들어서는 입구마다 오가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고 물자도 소독하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외선 소독, 어존 소독을 비롯한 소독 설비와 소독수를 충분히 갖춰놓고 하루 3차 이상 분무 소독해야 하며 그야말로 평양을 철통 방어하고 있군요. 네, 통제와 요구가 있든 없든 모두 방역 장벽을 떠받드는 성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악성 비루스는 숱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 부문에서 순간도 각성을 늦추지 말고 2중, 3중의 봉쇄 장벽을 구축해 차단에 나서고 있고 방송에서도 날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을 최소 5분 이상 내보내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루스는 오염된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되며 영하 20도씨 정도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는 수개월간 물체들의 표면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동안 북한 방송에서 김 위원장 흡연 장면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엔 핀 것 같아요. 네,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하는 김 위원장의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담배 한 개비가 보이는데요. 책상엔 담배갑과 재떨이도 있었는데 회의 도중에 담배를 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금연법을 채택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공공기관의 금연 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을 채택한 게 지난달 4일이었고요. 북한은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도 금연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 흡연 모습이 보도되면 금연 캠페인이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요. 북한에선 겨울철 난방 연료를 확보하는 것도 큰 고민거리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 북한에서는 일반 산림 조성과 구별되는 뗄나무림 조성을 연신 강조하고 있는데요. 남한에서는 묘지를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피하는 아카시아 나무 심기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우선 전체 토양이 나쁘다고 해서 땅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발열량이 높은 대표적인 뗄나무로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목재 생산성도 높아서 북한에서는 조림 사업 1순위로 꼽힌다고 합니다. 지난번 태풍 피해 꽤 컸을 텐데 땔감으로 난방하던 북한 주민들은 막막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북한은 지난 태풍과 수해 이후로 더욱 나무 심기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새로운 땔감용 품종 상원 뽀뿌라 나무를 심어 뗄나무 숲을 조성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참대 버드나무도 하천 기슭에서 잘 자란다며 권장하는 등 수종 다양화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을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강하촌에 맞는 그 수종이 뭘 것인가 그것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재자원화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종이 생산 중에 나오는 폐수에서 종이 조각을 걸러내 쓰기도 하고 가위질할 때 생기는 헝겊 부스러기까지 모아 솜을 만드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공장에서는 버리던 가위밥을 재생 이용해서 1차적으로는 꾼을 생산했고 또 남은 가위밥을 가지고서는 솜으로 전환해서 솜옷을 생산하였습니다.
의료용품을 만들려 남은 자투리를 화분으로 활용해 온실 농사를 짓는 공장도 소개됐고요. 버리는 것 없이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은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이 갑자기 달라진 걸까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최유찬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이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과잉 분노 표출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 10월 말에. 또 지난 8월에는 코로나 비상방역 지침을 어기고 외부 물자를 들여왔다는 이유로 세관원을 처형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조치에 대해 비이성적 대응, 과잉 분노 표출,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거물 환전상과 세관원의 처형, 북한 경제와 사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국정원에 따르면 평양의 거물 환전상이 환율 급락의 이유로 처형된 건 지난 10월. 실제로 지난 10월 23일까지만 해도 달러당 8,170원이던 환율이 불과 20일 만에 6,500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년간 꾸준히 8,000원대를 유지하던 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락한 이유는 뭘까? 국정원은 북한이 내수 진작을 위해 달러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나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 사실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확 떨어졌거든요. 북한 당국에서 또 외화 사용을 금지를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민이나 아니면 그 도매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화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전상한테 이제 외화를 넘겨주고 원화를 받은 거죠. 주민들의 원화 사용을 유도해 소비를 늘리고 달러화 중심의 시장 물가를 잡기 위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려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 사용 금지 조치로 원화 수요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지나치게 급락하고 식료품은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환율과는 정반대로 폭등해 버렸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조미료는 올 초 16,500원에서 최근 75,900원으로, 설탕도 6,000원에서 27,800원으로 5배 가까이 뛰어오른 겁니다. 국가라는 게 주민 생활하고 직접 연결됐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김정은 정권도 그 물가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거고,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제 통제를 해서 이제 안정화시키는. 물가 폭등의 원인은 만성적인 물자난에다 고강도 수입 금지 조치,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로 물자 반출입까지 차단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시장이 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의 변동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역 산업의 침체에서 더해서 이제 시장 불안정까지 발생하면 이제 경제적 위기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초입에 들어 있는 상황이죠. 제재 국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 물가가 불안해지고 환율 불안정까지 겹치자 더 이상의 시장 교란과 시민 동요를 막기 위해 본보기로 처형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환전상들이 거물급들은 상당한 양의 외화를 상당히 높은 환율로 수중에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또 환율을 상당 부분 흔드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거대 돈주 이런 사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당국의 외화 사용 단속이나 뭐 환율 안정, 물가 안정 이런 이제 정책 의지를 반영해서 좀 상징적인 의미로 뭐 처형하지 않았겠나. 앞으로 사재기 등 주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환전상 처형과 같은 고강도 조치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과잉 방역 조치가
지금과 같이 유지되는 한 물자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말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이미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방 도시들도 수시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외화물품 반입을 이유로 해산과 남포해상을 봉쇄한 데 이어 조미료 밀수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강도도 막아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어로 활동이나 소금 생산까지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올해 잇따른 수해로 곡물 생산량이 20만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에서 주겠다는 쌀 11만 톤도 들여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과잉 조치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정보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사정이 녹록치 않죠. 경제난 그런 것들이 삼중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에는 삼중고에 대한 스트레스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비이성적인 대응을 지금 비합리적인 대응을 갖다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실제로 북한은 현재 상황을 최악의 역경, 혹독한 경난, 전대미문의 고난 등으로 표현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경제 지도 기관들이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으며 당 간부들이 기계적으로 일하지 말고 헌신적, 책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그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답답함을 반영해 내년 초로 예정된 8차 당대회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 국면, 내년이면 집권 10년 차를 맞는 김정은 위원장의 좌절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남과 북으로 갈린 우리 영화인들의 역정과 당시 영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초기 영화들도 처음으로 베일을 벗었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시민들의 거리 행진으로 넘쳐나고 만세 삼창으로 울려 퍼졌던 1946년 8.15 해방 1주년. 8.15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아침 8시부터 서울역에서 시작되어 종로 내거리 광화문 통을 거쳐 군정청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 해에 독립운동과 해방의 감격을 표현한 최초의 광복 영화 자유만세가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뭐요? 박형하고 나하고 그 장소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오다가 건배한테 당도가 돼서 박형은 지금 헌병대로 끌려가는 중이고 난 자전거를 훔쳐다고 달려왔어요. 이후 남북의 단독 정부가 각각 수립된 1948년엔 각자 자신들의 체제를 옹호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기록 영화들이 선을 보입니다. 거대하기에 조급하던 군중의 함성이 폭발하며 비행기에 달려드니 미소를 띄운 백발 노안에는 노구의 피곤도 없이 원기도 왕성하게 비행기에서 내리시는 노 박사. 소련 인민의 성이 있는 원조와 조선 인민의 애국적 창발력으로 적 투쟁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위했습니다. 이런 해방기의 영화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서울 상암동의 한국영상자료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혼돈의 시간, 엇갈린 행로. 지금 이곳에선 해방 직후 우리 영화인들이 걸어간 길을 엿볼 수 있는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의 초기 영화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데요.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의 영화와 영화인들에 대한 설명과 당시 영상, 희귀한 문헌 자료들이 전시관을 빼곡하게 채웠고 한켠엔 북한 영화 특별관이 마련됐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과 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화인들의 엇갈린 행로를 통해서 그 분단의 역사와 비극을 되새겨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우선 눈에 띈 건 1949년 윤용규가 연출하고 최은희가 연기한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갈등과 좌우 반목을 잇기 위해 미학적 특징과 자연의 풍광, 인간사의 조화를 주제로 만들어졌고 작품성과 희소성을 인정받아 근대 문화재로까지 등록된 작품입니다. 아버진 몰라도 어머님 서울에 있대요. 서울? 그래서 모두들
우리 어머니도 아씨처럼 이쁘대요. 내가 뭐 이쁘냐? 그러면요. 연출자 윤용규는 이후 한국전쟁 중에 월북해 북한의 주요 영화를 연출하며 북한 영화계의 기초를 다지게 되고 나머지 제작진과 배우들은 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북한에서의 윤용규 연출작 중 하나가 이번에 처음 공개된 1952년작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 미군에게 일시 점령된 고향 마을을 지키려는 북한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그린 이 영화는 제1조선인들을 상대로 일본에서 상영됐고 일본어 자막이 붙은 채로 국내에 입수됐습니다. 원수들이 파괴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것을 만듭시다. 영화인들의 엇갈린 행로는 계속됐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1주년을 맞은 1949년 항일운동과 북한 정권 수립의 정당성을 소재로 만들어진 북한 최초의 극영화 내 고향. 어머니! 이를 어떡한단 어머니, 말이야. 우지 마세요. 이 영화를 연출한 강홍식은 북한에 남았지만 그의 딸인 배우 강효실은 전쟁 중 남한으로 내려왔고 최무룡과 결혼해 배우 최민수를 낳게 됩니다. 반면 같은 해 북한의 두 번째 극영화로 제작된 용광로는 월북 영화인으로 이후 인민배우 칭호까지 얻는 박학과 문예봉이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이번에 역시 처음 공개됐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우리 손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초기 영화계, 북한 영화계에서 활동하던 많은 영화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활동하던 영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일종의 연장선으로 북한 영화를 바라볼 수 있고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이 한국 영화의 흐름이 남한 영화뿐만 아니라 북한 영화 쪽에서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박학은 전쟁 당시에 제작된 북한의 대표 영화 정찰병에서도 주연을 맡아 영웅 병사의 역할을 소화해냈고 이 영화 역시 국내에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 인민군 만세, 우리의 영영한 남녀 발산 만세,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 만세. 이번에 처음 공개된 북한 영화들은 한국 전쟁 때 국군과 미군이 노획했거나 외국의 디지털 기록 보관소 아카이브에 보관돼 있던 자료들이 바탕이 됐습니다. 영상자료원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컬렉션들을 쭉 계속 이제 다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 의미 있던 작품들을 여러 편 발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남북의 유명 영화인과 문인들은 각종 영화와 기획문들을 통해 미국과 소련 체제의 홍보 일선에 나섰고 그 와중에 안철영이 하와이 교민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1948년 영화 무궁화 동산은 국내 최초의 컬러 영화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과 북으로 그리고 해외로까지 흩어졌던 영화인들. 치열한 체제 경쟁 속에서 과거 북한 영화와 월북 영화인은 우리에겐 금기의 이름이었고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를 보고 북한은 이런 식의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의 단계에서 뭔가 그 이후에 통일이나 혹은 평화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쪽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영화 100년. 이제 그 나머지 반쪽을 채우기 위한 작업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100년 한국 영화는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북한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특히 남북의 비슷한 듯 다른 산후조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산후조리에 대한 드라마를 방영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두 분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봤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북한 여성들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 산후조리에 무슨 스파도 있고 호텔 셰프가 요리도 해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 산후조리원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비용이요, 2주에 기본 300~4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요즘 산후조리원이 뭐 워낙 꼭 가야만 하는 좀 필수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굉장히 고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적금을 따로 들기도 하고 또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끼리 동기라고 많이 말을 하던데 동기가 돼서 이제 산후조리를 나간 이후에도 같이 육아할 때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보다 좀 윗세대 어르신들은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꼭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미진 씨 남한에서 처음 산후조리원 보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요, 뭐 호텔 같은 느낌? 이거 뭐 너무 그 대접을 받는, 그리고 영화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임신했어 이러면 그때부터 왕이 되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그런 걸 보면 초기에는 살짝 놀랐는데 지금은 제가 그 딸도 결혼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당연한 거다. 그럼 따님이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만약 경우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보내면 원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저는 보내겠습니다. 네. 강미진 씨는 북한에서 출산을 하셨잖아요. 네네.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출산과 관련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긴 한데 저는 3년 동안을 구박구박 받았거든요. 왜요? 이제 임신이 안 돼서 정말 고생을 좀 했어요. 출산하고 조리 같은 거는 그냥 바로 집에 가서 했죠. 시댁에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시댁에서 하면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집에서 뭐 며느리 출산을 하는 거는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런 속마음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에서 살면서 내 엄마를 고생시켜야 돼? 뭐 그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북한에도 산후조리원이 생겼을까요? 어떨까요? 최근엔 북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찜질방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있던데 아마 산후조리원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강미진 씨, 정답은요?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산후조리원이라는 그 건물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지만 산원이나 이런 데서는 산후조리까지 책임을 지고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처럼 전문적인 산후조리하는 그런 산후조리원은 없지만 네.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산후조리도 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인 건가요? 네. 그 산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좀 출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좀 케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요양을 이제 요하는 경우에는 며칠 더 머물면서 조리 비슷한 걸 받지만 결국 제대로 된 조리는 아무래도 이제 퇴원 후에 집에 가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시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산파를 집으로 불러서 그냥 거기서 애를 낳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남한의 자료 화면인데요. 과거에는 우리도 산파가 와서 출산을 돕기도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산파로 활동을 하시나요? 북한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 그리고 산파도 그 집안 내력을 따져봐요. 네. 집안이 불길하거나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사람이 와서 애를 받으면 대물림한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저만 해도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북한에서 언제부터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된 건가요? 그 1980년에 평양 산원이 개원을 합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산원이라는 것이 하나둘씩 생기게 됐고요.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증언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병원 출산이 늘어난 이유를 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북한도 지금 저출산이 좀 문제거든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만큼 북한도 이제 출산에 신경 쓰고 아무래도 집에서 낳게 되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이나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는 쪽으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이는 곳은 북한 여성들에게 친정집으로 불리는 평양 산원입니다. 산모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통 며칠 정도 입원해서 어떤 관리를 받나요? 보통은 제가 알고 있건데는 일주일 정도는 무조건 입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퇴원을 하게 되면 그 일주일간의 신생아에 대한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비용은 그럼 어떻게 해요?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그냥 무료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배급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식량은 이제 본인들이 다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평양 산호는 원하면 누구나 다 뭐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평양 시민이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예. 평양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렇죠. 뭐 아무나 북한에 있는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좀 예외적인 것은 북한 그 전역에서 새쌍둥이를 낳는 그렇더라고요. 경우에는 평양 산원으로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평양 산원에서 504번째 새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평양 산원에 축시 후성되어 얼라 120여일간의 산전 산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새쌍둥이를 이제 낳으면 은장도 금반지 다 주잖아요. 새쌍둥이가 태안에 있을 때 엄마의 젖은 2개밖에 없는데 세 명의 생명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모색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대요, 새쌍둥이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성장할 때 7살 이하, 6살까지 국가가 한 명당 다 전담 의사가 있고 집이 작으면 집도 배려를 해주고 그래요. 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평양 산원에서 산모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서요? 네, 북한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보약, 또 꿀, 그리고 미역 이게 세트예요. 그럼 뭐 보약이나 그런 서비스들은 산모 누구한테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주는 겁니다. 네. 자, 우리의 경우 이 뭔가 누군가가 출산을 하고 나면은 시어머니나 어머니들이 뭐 내복을 입어야 된다. 뭐 네, 찬물도 그리고 뭐 먹으면 찬물도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네. 하시잖아요. 북한에는 이런 얘기 속설 뭐 없어요? 다 있어요.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산을 딱 하니까 아기 기저귀, 내 빨래 다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물론 11월이니까 춥기도 하지만 장작불을 떼서 구들이 뜨끈뜨끈 했었거든요. 그 더운데도 머리맡에다가 바람이 들어온다고 이불을 진을 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른 산모들한테도 부모들이 다 그렇게 찬물에 손 놓지 말아라. 근데 솔직히 저희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출산하고 본인이 다 했었거든요. 근데 한 6년, 애를 출산하고 한 6년이니까 무거운 걸 들지 못해요. 손이 이제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를 보는 여성들도 좀 많죠. 자, 남이나 북이나 이 산후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아시아 여성들이 산후조리에 더 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서양 여성의 골반이 굉장히 이렇게 동그랗고 넓어서 아기를 출산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좀 말 그대로 숭풍 낳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동양계 여성은 약간 타원형으로 좁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기 낳을 때 좀 일반적으로 좀 무리가 많이 가고 아무래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출산 후에 챙겨 먹는 영양식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여성들이 챙겨 먹는 출산 후 영양식 뭘까요? 태반이요? 태반을 먹어요. 네. 출산하고 여성이 바람을 맞지 않으려면 뭐 여하튼 태반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오래전부터 이제 고착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뭐 사실 태반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많이 좀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조선시대도 먹었다 그러긴 하던데 북한에서 아직도 이렇게 태반을 먹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이제 보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품이라던가 이런 보약 같은 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버리지 않고 먹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태반을 그냥 의료 폐기물로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병원에서 안 낳고 일부러 집에서 낳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영양식은 바로 메밀이네요. 저 때도 저는 애를 낳고 메밀 음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때도 애를 낳고 붓기를 빨리 뺀다고 메밀 음식을 먹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아마도 메밀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최대 메밀 생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강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예요?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도 지금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출혈을 먹게 해주고 붓기도 맞아요. 빼주고 네. 모유도 잘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메밀을 계속 먹이고 그런 거예요, 산모한테. 북한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북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챙겨 먹는 영양식은 뭘까요? 발족이요?
그냥 발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족발인 거죠? 네. 족발. 한국에서는 돼지. 족발이요. 네, 네. 돼지 족발이죠. 모유를 잘 나오게 하는데 이 족발이 좋다고 그거 많이 보관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무려 4틀을 먹었거든요. 4틀이면 몇 개예요? 앞뒤 발, 발 앞뒤 4개. 발 네. 네 개에서 이게 한 한 틀, 틀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16개를 먹은 거죠. 네, 북한 산모들의 영양식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북한 역시 아이와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한 산모들에게 좀 더 어떤 환경이 제공되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 저는 출산한 줄도 몰라, 임신한 줄도 모르고 지금 살다가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딱 그 사전에 임신 전에 그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뭐 매주 가다든지 그 산모 수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북한 여성들도 조금 체계적인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박사님은요? 요즘 재생산권이라고 해서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하나의 인권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까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마음껏 아이를 만약에 갖고 싶으면 그런 재생산권을 좀 더 펼칠 수 있도록 산전 산후 검사라든가 이러한 제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출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각해진 남북의 육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뭐 과자 이름 같은 거 아니에요? 깍두기? 갯발? 제가 부동산을 해서 부기등기? 거북이? 깐풍기. 북한말 깐부기는 낚싯지라는 뜻입니다. 북한의 문학작품 중 소설 덜미 잡힌 여우에는 갑자기 동동 떠있던 깐부기가 물속에 곤두박혔습니다라는 예문이 나옵니다. 깐북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거북이나 그런 거 발음 비슷한 거 생각할 것 같은데 말하고 생김새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백신은 바로 마스크와 손 씻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마스크 착용 절대 잊지 마시고요. 힘든 시기 함께 이겨내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